그래서 락강이 바로 이 후기를 쓰는 마당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출판을 하기 위한 텍스트이긴 하지만 출판이란 피블리카시옹이라고 하죠. 프랑스어로 피블리카시옹이란 뿌벨리카시옹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피블리카시옹, 퍼블리케이션이죠. 피블리카시옹에서 앞에 U를 OU로 바꾸어서 그리고 BELL을 써서 피블리카시옹을 뿌벨리카시옹이라고 불러요. 뿌벨은 뭐냐면 쓰레기통이에요. 그래서 출판은 쓰레기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출판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출판하고 있지만 이 텍스트가 출판된 이후에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서 어떤 운명을 겪게 될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운명인가 하면 망각될 운명인 것이죠. 그래서 그 피블리에라는 퍼블리시죠, 영어로. 피블리에라는 출판하다라는 단어와 우블리에라는 망각하다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뿌블리에라는 단어를 또 만들어내죠. 출판은 그래서 망각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대학담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대학담화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들었던 자, 기표가 이해된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라는 것과 연결된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것인데 자, 출판이란 락강이 생각하기에 출판이란 뭔가 하나의 텍스트가 지식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 지식의 영역에 의해서 분절되는 걸 말해요. 나의 텍스트가 그래서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이해되는 것. 그리고 다른 학자들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면 어떤 세계인가요? 현존하는 지식의 권력의 세계인 거예요. 지식과 권력은 강하게 결부된 세계라는 것이죠. 그 권력 내부에 나의 텍스트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나의 텍스트 역시 일종의 어떤 종류의 권력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책을 출간했는데 학자들에 의해서 인정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건가요? 이 책을 출판한 사람은 학자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락강에겐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책을 출판해서 저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저들의 세계 안에 갇힌다는 뜻이니까 그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걸 원치 않는다라는, 그래서 그것을 쓰레기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출판은 쓰레기판이고 망각판이라는 것이죠. 뭐가 망각되느냐? 존재가 망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렵게 쓰고 그래서 아무도 나의 책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읽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죠. 에크리를 제대로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락강이 죽은 지 지금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에크리를 제대로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국내에서 몇 명이나 에크리를 읽고 지금 락강이 뭐다 이렇다 떠들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땐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없어요. 락강의 에크리를 제대로 읽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왜 락강이 그런 일을 했는가? 기표가 자신의 텍스트가 시적인 역할을 하도록 소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기표가 현재의 지식의 권력에 봉사하기를 원치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지식의 권력에 봉사하는 그러한 노동자의 위치에 서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인 기표에 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주인 기표란 뭐냐면 노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기표들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을 락강이 바로 이 후기에서 이렇게 언급하죠. 이게 73년에 쓰여진 후기이기 때문에 제임스 조이스에 관심이 많은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1973년에 진행된 세미나가 23번째 세미나인데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을 분석하는 세미나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일을, 즉 읽혀지지 않는 텍스트를 던지고 그 텍스트가 지식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받아들여지는 대신 무리를 일으키고 지식의 영역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켜서 지식의 판 자체를 흔드는 이러한 기능을 내가 처음 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소크라테스 때 이야기했고 예수 때 이야기했지만 락강은 그들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락강이 너무 오만하게 보일 테니까 제임스 조이스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임스 조이스가 먼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후기에서. 제임스 조이스 다 아시죠,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제임스 조이스의 책을? 제임스 조이스의 책을 읽을 때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연 제대로 번역이 됐을까? 왜냐하면 영미권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 책이에요, 그 책은. 근데 전형적으로 락강적인 난해함이 있는 책이에요. 물론 락강보다 앞선 작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락강이 제임스 조이스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락강적인 난해함이란 무슨 뜻인가 하면 그게 어떤
아주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임스 조이스 책 보고 이건 내용이 너무 심오해서 나 이해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건 아예 제임스 조이스를 읽은 게 아닌 거죠. 그 사람은. 제임스 조이스는 왜 어려울까요?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제임스 조이스는 정신병, 명백하게 조현병자예요. 요즘 흔히 말하는 방식으로 하자면. 그리고 세미나 23에서 락강이 분명히 그 부분을 지적해요. 제임스 조이스 텍스트가 어려운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팔로스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속해 있는 논리의 세계 안에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읽히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뭐 정신병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죠. 이해가 안 될 뿐이지. 그 사람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제임스 조이스 작품이 전적으로 그러한 방식의 난해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 자, 그런데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락강은. 그게 진정한 텍스트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임스 조이스가 실제로 이 사람이 자신의 책을 출판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계적으로 관찰해 보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우리나라에도 제임스 조이스 연구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 그리고 아주 80년대부터 열심히 제임스 조이스만을 연구해서 번역서를 내고 전집을 내고 엄청난 노동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겐 굉장히 재수한 이야기지만, 혹은 그분도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참으로 어떻게 보면 헛된 노력이죠. 번역 불가능한 걸 번역하려고 수십 년을 매달린 사람의 인생. 즉, 번역 불가능한 주인 기표를 붙잡고 노동을 하는 지식의 기표의 숙명을 제임스 조이스는 전 세계에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각각의 나라마다 번역이 굉장히 달라요. 각각의 나라마다. 프랑스어로 번역된 것, 일본어로 번역된 것,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 각각의 서로 오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른 방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바로 진정으로 시적인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제임스 조이스를 번역한 사람은 번역자는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창작자인 거예요, 창작자. 바로 그것이 락강적인 기표의 효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락강은 자신을 번역해봐라 라고 출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락강의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물론 한글로 된 텍스트를 읽을 수도 있지만 세미나 10일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번역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외국어 같잖아요. 락강의 텍스트가 이게 한국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외국어 같아서 우리는 일단 번역자의 위치에 들어가요. 일단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보자 라는 거예요. 락강의 용어에 좀 익숙해보자 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역자의 위치에 들어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건 뭘까? 락강이 원하는 건 무언가? 번역이 아니라 창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창작하라는 것이죠. 나의 투자하는 시간들 속에서 나에게 투자하는 나의 텍스트에 마치 무슨 중세 성서 해석학자들처럼 락강 텍스트만을 매일매일 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락강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다른 수업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락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만이라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봤자 락강 정도밖에 못 되잖아요. 락강 정도 되려고 이미 수십 년 전에 죽은 사람의 지식을 쫓아가려고 전생애를 바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전생애까지도 아니고 한 10주간의 강의도 바치기가 아까운 거죠. 락강의 텍스트를 락강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으니까 절반 정도도 될 수가 없고 된다 해도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남의 지식을 갖다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락강의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너머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너머가 뭐냐면 본인의 의미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시적인 실천을 하는 것이죠.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픽션을 창안해내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락강 칼리지예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다시 조금 숨을 고르는, 제가 좀 숨이 찬데 오늘 굉장히 빨리 이야기를 해서 좀 숨이 찬데요. 숨을 고르는 의미에서 여담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 락강 칼리지가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락강의 텍스트를 마치 무슨, 물론 제가 성경 얘기도 엄청나지만 저는 완전한 무신론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얘기, 예수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락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하게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의 분위기가 거의 그냥 그런 사람들인 거, 성서 해석학자들. 락강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이 헛소리하면 어디서 그런 얘기 했는가? 뭐 이렇게 반박하고, 이렇게 말했다. 언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고, 에클의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고, 이것에 대해서 자칼랑 밀레가 어떻게 해석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지금 강의하는 방식은 그건 거예요.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수업에 오시면 그렇게 수업을 들어요. 목요일 날 수업에 오셔도 그렇게 들어요. 이런 텍스트가 밀레가 한 텍스트인데, 이 밀레가 말한 이 텍스트는 락강의 몇 년도 몇 번 텍스트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연결하면 둘 사이에 모순이 있고 없고, 결국 뭐예요? 중세 그야말로 성서 해석학자들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텍스트에 미친 사람들, 광신자들. 혹은 저의 광기를 여러분들에게 전염시키는. 자, 그러한 장소처럼 보이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락강이 신인가? 어떤 분은 막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무슨 락강을 신격화하는가? 아닌 거죠. 락강이 그런 얘기도 해요. 조금 뒤에 언급할 주제이긴 하지만 곤란함 혹은 난관이라는 표현을 쓸 때, 난관을, 여러분들이 처한 난관을 나를 통해서 쉽게 벗어나리라고 생각한 것은 여러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제자들 보고. 난관을. 자, 그런데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죠. 난관은 벗어날 수가 없다. 나의 텍스트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 이 락강 칼리지에서 우리가 락강의 텍스트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락강의 텍스트를 신격화하기보다는 사실상 하나의 도구로 쓰고, 그 도구를 락강이 본인 스스로도 사다리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사다리와 같다. 나를 도구로 써라. 그런데 너희들이 한번 올라가면 나는 그걸 치워버린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락강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제가 여담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거인 거예요. 락강이라는 텍스트는 도구인데, 어떤 도구이냐면 우리를 방황하도록 만드는 도구라는 것이죠. 방황이라는 개념. 제가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명을 드렸던 바로 그 개념. 락강은 우리를 속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락강을 이해한다라면, 만약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의 드렸던 대부분의 내용은 이해 가능한 내용들인 것이잖아요. 자, 락강의 텍스트는 우상학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결코 속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속아주고 살았죠. 혹은 21세기적인 패션은 뭔가요? 다 알아. 세상이 모순되어 있는 것도 알고, 트럼프가 미친놈인 것도 알고, 난민들이 어떻게 죽어가는 것도 알고, 이 세상에 어떤 것 다 알아. 근데 나는 지금 속아주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우리의 포지션은 이거예요. 마치 우리는 다 알면서 세상의 모순을 견디는 존재인 것처럼. 또 다른 서사인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존재에 관련한 하나의 거대한 환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보기 전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가정된 주체의 위치에 스스로를 올려버려요. 구글에 검색해봐. 유튜브로 검색해봐. 다 나와. 다 알아. 난 알아. 문재인이 누구인지, 최순실이 누구인지, 박근혜가 누구인지, 이명박이 누구인지 다 알아. 그런데 투표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홍준표가 얼마나 멍청한 인간인지 다 알아. 그런데 속아주는 거야. 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주체들의 세계를 21세기적 주체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속는 주체의 위치에 서 있어요. 사실은. 속아주는 주체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락강의 텍스트에 집중하게 되고 락강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에게 오는 가장 첫 번째 효과는 속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야. 속을 수가. 그걸 락강이 농뒤프라고 표현해요. 농뒤프. 속지 않는 자. 속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지 않는 자에게는 방황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섣부른 애도에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애도해 주거나 혹은 애도의 기회를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애도를
할 수도 있어요. 애도를. 대부분은 그렇게 해요.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때 대충 속고 넘어가요. 그리고 애도가 되었다라고 잊고 넘어가는데 어떤 텍스트는 우리에게 잊을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실제를, 우리의 존재에 관련된 어떤 문제를 잊을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때 방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팔루스라는 세계의 환상에 속을 수 없게 된 주체에게 방황은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라칸 칼리지가 바로 그러한 방황을 조율하고 컨트롤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황 속에서 무언가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조율하는 장소가 되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밀레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라칸 칼리지, 여러분 이 라칸 칼리지와 같은 곳이 전 세계에 놀랍게도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전 세계에. 남미에 꽤 많이 있고, 미국에도 있고, 프랑스엔 당연히 있겠고, 영국에도 있고, 아일랜드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락강주의자들이 꽤 많고 이런 단체를 형성해서 공부를 하는 일종의 그렇죠. 성서 해석학자들이 존재하는데 제가 자꾸 성서 그런다고 하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타락한 성서죠. 락강의 성서는. 락강이라는 텍스트는 성스러운데 아주 타락한 성스러움의 텍스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한 장소에서 정신분석가를 만들어낸다라는 표현을 밀레가 써요. 정신분석가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자칼랑 밀레가 이에 대해서 이건 이제 후기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자칼랑 밀레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덧붙이는 것인데 프랑스어에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정립하다와 탈립하다라는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 심리치료사가 된다든지 말치료사가 된다든지 정신의학자가 된다든지 심리상담사가 될 때는 정립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정립한 누군가 정립되었다라는 건 앙스티튜시옹이라고 해요. 앙스티튜시옹. 앙스티튜시옹은 정립이란 뜻도 있고 인스티튜션이에요. 어떤 기관, 정립된 기관이라는 뜻도 있는 무언가를 공인받고 세운다라는 뜻인데 자칼랑 밀레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연결시켜서 사유해 보신다면 흥미로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 정신분석가는 정립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립되는 자가 아니라 데스티튜시옹 되는 자라는 거죠. 탈립되는 자라는 거예요. 즉 탈락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정신분석가란 우리 사회가 믿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자여야만 정신분석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꼭 정신분석가뿐만 아니라 지금 밀레가 이야기하는 것은 락강주의자 모두를 말해요. 락강을 가지고 인문학을 하는 사람, 락강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 락강의 텍스트를 공부하면서 다른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정신분석가, 혹은 심리상담가, 혹은 미술치료사, 그게 어떤 직업이 되었던 락강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무언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탈정립하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탈정립이라는 건 뭐냐면 팔루스 혹은 더 쉽게는 고정관념의 권력으로부터 자신을 탈락시키는 자가 아니라면 정신분석가가 될 수 없다는 그건 락강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탈락하고 이탈하고 방황하고 방황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존재에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를 발명해내는 시인이 되는 것. 자, 그게 분석가라는 거예요. 그게 내담자인 것이고. 그래서 정신분석가와 내담자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석가를 찾아온 내담자가 처음에는 탈립된 주체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여전히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 들어가 있고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 괴로워하거나 혹은 자부심을 갖고 있거나 어쨌든 사회적인 관계망의 권력에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고정관념에 지배를 받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의존하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고통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석가는 그러한 내담자를 조금은 위험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내담자를 탈립시키고자 해요.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세계는 진짜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죠. 일종의 우상학자로 기능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내담자 스스로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조작하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연대는 어떤 관계가 되는가 하면 자, 이걸 연대라고 부르는데 연대 혹은 협약체라고 부르는데 아소시아시옹이라고 부르는데 어소시에이션이죠. 어떤 연대인가 하면 반사회적인 연대라고 불러요. 반사회적인. 아소시아시옹 다소시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소시알은
사회적이라는 뜻이고 아소시알은 반사회적이라는 뜻인데 아소시아시옹 다소시알은 반사회적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한 연대가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반사회적인 주체들이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여기서 말하는 반사회적 주체라는 건 뭐 둘이 손을 잡고 혁명을 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회적인 고정관념과 그것을 지탱하는 초자로부터 저항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이죠. 일종의 중립지대, 공백의 지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분석이. 그런데 그건 분석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의 속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락강이 제자들에게 강의하면서 만들어낸 연대도 바로 반사회적 연대라는 거예요. 락강의 텍스트를 연구하고 락강의 텍스트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효과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사회적 주체들이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사회적인 고정관념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주체들, 속지 않는 주체들, 그래서 본인의 방황을 책임지는 주체들, 방황을 이끌고 나갈 만큼 강렬한 욕망에 신념을 가진 주체들, 그러한 방식으로 방황 끝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엑스니힐로의 과정으로 진입하는 주체들. 엑스니힐로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락강의 유명한 명제이죠. 무로부터 창조한다는 거예요. 무로부터. 무언가가 진정으로 새로운 것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무의 영역에 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의 영역에. 없음의 영역에 도달해야 하고 거기서 무언가 새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방황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락강이 자신의 텍스트를 읽혀지지 않는 형식으로 써야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락강의 텍스트가 읽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기표 자체가 일종의 우리의 현실 세계를 위협하는 유령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령과 같은 역할. 제가 우상학에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에도 암시를 하고 언급을 해드렸지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 환영이 있어요. 판타즘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강력한 판타즘, 즉 환상은 리얼리티의 환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리얼리티라는 건 강력한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체감하지 못할 뿐이지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세요.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영화 속의 세계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 충분히 이해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모든 것은 환상인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강력한 환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야 하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하는 이 이성관계의 환상, 성적인 환상인 것이죠. 혹은 부모가 자식에게 일종의 모성애를 느껴야 하는 이런 모든 것도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적 요소인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가 우리에게 견고하게 새겨놓은 문신의 효과라는 의미에서 리얼리티는 강력한 환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환상의 특징은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일자의 아버지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보편성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이 어디 가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환상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 리얼리티의 환상의 세계의 정점에 제가 지난주에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설명을 드렸던 도식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신다면 정점에 팔루스가 있어요. 팔루스가 바로 보편성의 환상인 거예요. 보편성의 환상. 팔루스를 중심으로 우리의 욕망이 보편적 환상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남자는 아버지를 본받고 여자는 어머니를 본받는 방식으로, 즉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욕망의 리얼리티를 구성해내고 그것을 유일한 현실이라고 믿도록 만드는, 즉 속게 되는 과정을 팔루스의 디렉션이라고 부르는 거. 팔루스의 디렉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 팔루스는 남근인 것이고 우리 사회에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쾌락의 대상이라는 것이니까 이것을 정점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모든 욕망이 환상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로부터 의미화의 체계가 발생해요. 우리가 무언가 의미를 이해하고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팔루스의 의미화 체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미는 사실 그래서 성적인 거예요. 모든 의미는 성적이라는 것이죠. 즉 모든 의미에서 여러분 남녀의 성별 구별을 빼보세요. 그럼 모든 의미의 체계가 굉장히 느슨해지는 걸 알게 돼요. 예쁘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세계에서 남녀의 구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명함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해요. 잘생겼다. 혹은 우직하다 이런 표현들도 남녀 구분을 가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 되어가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러한 단어들을 동성애자들이 쓰는 걸 관찰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이상해요.
남녀의 성별 구분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방식의 욕망을 구성해내지 않고 있는 주체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을 사용하게 되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좀 우습다, 기이하다라는 표현을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텔레비전 매체에서 뭐 커밍아웃한 그 게이들이 나와서 자신을 표현하는 그러한 묘사들을 보면 우리가 이질감을 느끼거나 우스꽝스러운 느낌을 받게 되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즉 팔루스의 의미와 체계가 완전히 장악하지 않은 세계에서 발화되는 단어들은 현실감을 상실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걸 뒤집어 이야기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모든 의미의 확실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선 성차예요. 성별의 차이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의미들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한국어에서는 그런 면이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지만 예를 들면 유럽어에서 특히 독일어나 프랑스어나 혹은 스페인어나 이탈리아어 같은 즉 단어들이 남녀 성별을 가지고 있는 세계를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남녀 성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어들이 이거는 여성 명사이고 이건 남성 명사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여성 명사, 남성 명사의 구별이 존재하는 언어의 체계에서 남녀의 성별이 사라진다면 언어 자체가 대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미의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팔루스가 지배하는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이고 팔루스가 지배하는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은 성차가 지배하는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리얼리티는 성적인 환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반대편에 또 다른 환상이 있어요. 또 다른 환상. 그 반대편의 또 다른 환상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리얼리티의 환상의 근본적인 토대와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그런 토대와 조건들의 가장 중요하게는 이런 게 있어요. 자신이 환상이라는 것을 폭로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은 여러분들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교환하고 의미의 세계를 살아갈 때에는 이런 걸 느끼지 못하고 일일이 이런 것들을 이건 환상이야, 이건 성차의 구별에 의해서 등장하는 의미들이야 라는 방식으로 의미를 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환상이라는 것을 폭로당하면 리얼리티는 구성되질 않아요. 즉각 붕괴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주 완고한 방식으로, 즉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그것의 사실성을 지탱하려고 하죠. 주장하려고 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리얼리티의 환상의 세계의 특성이라면 그 반대편에 어떤 환상이 있냐면 유령적 환상이 있어요. 팬텀의 세계가 있죠. 리얼리티의 세계와 유령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유령의 세계를 정신분석에서는 증상이라고 부르죠. 어떤 것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 나도 알아요.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그게 나를 지배해요. 예를 들면 저에게 분석을 받았던 어떤 분은 창밖에 응시가 나를 보고 있다. 특히 어둠이 내릴 때 창밖에 커튼을 치지 않고 있으면 창밖에 무언가가 나를 훔쳐보고 있다라는 증상에 상당히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본인도 아세요. 지금 이게 아파트예요. 10층. 창밖에 어떻게 누군가가 있을 수 있겠어요. 본인이 이해는 하지만 즉 리얼리티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시의 지배를 받아요. 그게 증상인 거예요. 즉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무언가가 즉 유령 같은 것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커튼을 다 닫고 살 수밖에 없어요. 꽉꽉 닫고 사는 거죠. 누군가 날 훔쳐볼까 봐. 자, 그게 유령적 환상의 특성이에요. 자신의 환영적 특성을 은폐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 두 개가 싸우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신체라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락강은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자신의 텍스트가 어떤 유형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너무나 명백하죠. 리얼리티의 세계에 속하기를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리얼리티를 강화하고 자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견고하게 만들고 싶어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락강은 파괴자니까. 락강은 자신이 유령이 되고 싶어 해요. 자신의 텍스트가 유령처럼 기능하기를 원해요. 자신의 텍스트가 리얼리티를 구성하고 팔루스의 세계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보다는 그 내부를 떠돌면서 모두를 괴롭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실제로 정신분석 상담 과정 속에서도 내담자의 환상을 강화시켜 주려고 결코 노력하지는 않죠. 내담자의 환상이라는 것은 리얼리티의 환상인 것이고 내담자의 현실감인 것이고 내담자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상식의 세계인 것인데 그걸 자아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 세계를 강화시켜 주려 하지 않아요.
당신은 어머니이니까 괜찮아요. 당신은 아버지이니까. 당신은 당신의 가족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세계는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강제하는 리얼리티의 세계인데 그 세계를 강조하지 않아요. 거기를 강화시켜 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대신 증상을 보존하려고 하죠. 유령의 세계를 인정해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유령이 온 이유는 뭘까요? 리얼리티의 세계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거기가 진실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증상의 세계를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증상의 세계에 주목하고 증상을 보존하고 증상과 대화를 시키고 증상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이유는 그 증상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내담자가 사로잡혀 있는 리얼리티의 세계를 붕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담자가 사로잡혀 있는 리얼리티의 환상의 세계, 팔로스의 세계는 누구의 세계인가 하면 내담자의 세계가 아니라 누구의 세계인가요? 타자의 세계이니까. 내담자의 과거가 혹은 내담자의 과거에 타자들이 흔적으로 남겨놓은 일종의 환상의 성인 거예요. 자, 그 성, 그 모래성과 같은 곳을 붕괴시키려고 한다면 리얼리티의 힘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리얼리티의 힘을 가지고 설득을 해도 나 자신의 과거를 포기하고 새로운 내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죠. 정신분석에서는 증상을 만난다라고 해요. 증상을 만나야 증상을 경험하고 증상의 고난을, 고통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세계가 어느 정도까지 환상의 세계였는지를 이해하게 될 수 있도록 된다는 것이 정신분석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락강은 자신의 텍스트가 증상과 같이 기능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증상과 같이. 대학 담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대학 담화 내부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고 대학 담화의 외부를 떠돌면서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서 3회에 걸친 락강 정신분석 입문의 특강을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자, 두 가지 개념이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개념은 오늘 수업에서는 처음 말씀드리는 개념인데 비정서법이라는 개념. 비정서법. 아녹토그라피라고 쓰죠. 그리고 락강이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혹은 아주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언어의 성사라는 개념.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개념. 이 두 가지 개념이 자, 이 시점에서는 그리고 최소한 다음 해까지는 내년까지는 제가 강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될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정신분석이란 뭐냐? 락강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신분석이란 비정서법이다 라는 거예요. 후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라고 자부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옥토그라피는 뭐냐? 맞춤법이에요, 여러분. 옥토그라피는 프랑스어로 오르토는 그리스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오르토스는 올바른이라는 뜻이에요. 올바른. 오르토. 그래서 옥토독스 뭐 이런 단어로 많이 파생이 되죠. 오르토는 올바른. 그라피는 이제 글, 이런 기호이잖아요. 그래서 옥토그라피는 맞춤법이에요. 맞춤법. 근데 거기에 an을 붙이면 자, 부정의 뜻이 되죠. 아녹토그라피는 뭐냐면 맞춤법이 틀린 혹은 비정서법. 그러니까 지금 세미나 11회 번역자께서는 그거를 정서법, 비정서법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뭐 정서법이라는 단어 우리 흔히 안 쓰잖아요. 그냥 맞춤법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맞춤법과 비맞춤법이라고 번역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맞춤법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면 올바르게 말하는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올바르게 말하는 세계. 우리 학교에서 맞춤법 검사 이런 거 옛날에 초등학교 때 하고 그랬었잖아요. 자, 맞춤법의 세계. 근데 이 맞춤법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의미. 맞춤법을 배운다는 개념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락강이 그 후기에서 그런 얘기예요. 유치원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유치원에 가면 우리가 뭘 하는가?
유치원에 가면 글을 배우죠. 요즘에는 되게 빨리 배우잖아요, 아이들이. 프랑스에서도 뭐 그랬는지 아니면 그 언어의 유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도 유치원은 뭐냐면 유치원이라는 것을 프랑스어로는 에꼴 마테르넬 그래요. 에꼴 마테르넬. 에꼴은 학교이죠. 그리고 마테르넬은 모성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성적 학교, 즉 엄마 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애들이 아직은 아빠 학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에꼴 프리메어 들어가면 좀 뭐랄까요, 가부장적 느낌이 훨씬 강하고 유치원은 좀 덜하니까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에꼴 마테르넬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즉 유치원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데마테르넬리자시옹이라고 락강이 이야기해요. 즉 탈모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모성이라는 단어는 엄마라기보다는 충동인 거예요. 충동의 세계, 혹은 어머니의 쾌락의 세계, 어머니의 욕망의 세계인 것이죠.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하는 일은 뭐냐? 엄마로부터 떨어지는 일, 즉 모성적 대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아버지의 세계로 이미 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치원에서 하는 일이고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알파벳을 배우면서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살파베티성이라고 하죠. 알파베티성은 알파벳을 배우면서라는 뜻인데 그것을 자동사화해서 s를 붙여서 살파베티성 하면 알파벳을 배우면서 우리는 탈모성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알파벳은 뭐냐면 상징계를 받아들이는 행위인 것이죠. 알파벳을 배운다라는 것은 단지 글자를 배운다라는 뜻이 아니라 언어를 배운다라는 뜻이 아니라 상징계 전부를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언어도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는 이야기이지만 어떤 언어도 중립적인 언어는 없어요. 모든 언어는 권력의 언어예요. 모든 언어는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언어라는 소통의 대상을 배우기보다는 권력을 수용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언어를 배운다는 건 왜냐하면 모든 언어는 윤리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모든 언어의 배후에는 윤리적인 담론이 있어요. 윤리적인 담론. 모든 언어의 배후에는 그래서 현실 원칙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규범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립적으로는 언어를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권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벳을 배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거세당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게 1차적으로 인간의 조건이긴 해요. 신경증자가 되는 조건이긴 한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정서법을 배우게 되면 옥토그라피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살파베티성이 된다 그래요. 베티성. 베트는 뭐냐면 바보란 뜻이에요. 프랑스어로. 베트. 짐승이기도 하고 바보이기도 한데 살파베티성, 살파베티성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알파벳을 배우면서 우리는 바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속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뒷프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상징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즉 언어의 권력에 종속당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바보가 된다는 거. 어떤 바보가 되는가 하면 자신의 쾌락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바보가 된다는 거죠. 억압받는 주체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자, 그게 일단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되어야 우리는 신경증자가 될 수 있고 억압하는 주체가 되어서 어쨌든 문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정신분석은 그걸 일단은 수용하되 내담자에게는 바로 그 바보가 되는 과정으로부터 나오기를 권유한다는 거. 이미 내담자는 바보가 됐어요. 문명화됐다는 거죠. 문명화됐다는 건 쾌락을 빼앗겼고 남의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자에 의해서 소외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내담자에게 정신분석은 어떤 과정을 제안하는가 하면 아녹토그라피를 제안한다는 거예요. 비정서법으로 말하기를 제안한다는 거죠. 즉 맞춤법이 좀 틀리게 말하기를 제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임상의 차원에서 그렇게 해요. 내담자가 처음에는 굉장히 올바르게만 이야기해요. 올바르게. 분석가의 눈치를 보죠. 분석가가 대단해서 눈치를 본다기보단 어쨌든 타자이잖아요. 그리고 좀 안다고 가정된 주체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석가의 영향력 아래서 되도록이면 깔끔하고 예의 바르게 얘기하려고 하고 자기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즉 맞춤법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석가가 점점 더 유도를 하죠. 어떻게 유도하는가 하면 자유롭게 말하도록. 자유롭게 말한다는 건 맞춤법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초자로부터도 자유롭고 자신을 통제하는 다양한 자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좀 더 자유로운, 그래서 비정서법으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락강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그러니까 후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세미나 11의 후기에. 그것은 서투르게 서서히 터득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서투르게 서서히 터득돼요. 1년 만에 터득할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자, 그런데 그렇게 되지만
사태를 파악하고 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락강은 이야기를 하죠. 비정서법은 내담 과정에서 그렇게 내담자가 도달해야 하는 문법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크게 본다면 내담자가 다양한 문법의 유형을 창안해낼 수가 있겠지만 그 다양한 영역의 보편적 이름은 비정서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편적 문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말투, 문법, 문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시적인 문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인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 제가 문학에 관련된, 글쓰기에 관련된 특강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언급을 해드렸는데, 시인은 혹은 글 쓰는 자는, 저 역시 글 쓰는 자인데, 작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언어를 증오하는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작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글 쓰는 사람은 언어, 텍스트를 정말 좋아하는 텍스트 중독자여야만 하지 않을까. 물론 맞기는 해요. 근데 중독의 방식이 있어요. 텍스트를 좋아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좋아하는가 하면 증오하는 방식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즉 남들처럼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위반의 욕구가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고리타분한 작가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사회가 흔히 말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작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건 작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극단적인 의미에서는 진정으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를 창조해내는 사람이에요. 제가 젊은 청년들이 저에게 가끔 와서 뭐 조언을 구할 때가 있어요. 저도 뭐 어쨌든 나이가 조금 더 먹었고 책을 몇 권 더 냈다고 저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까요? 예를 들면 뭐 저는 어디서 문학 수업을 받고 있고 뭐 작가 지망생들이 모여서 뭐 서로 텍스트를 써보고 서로 이야기해주고 비판하는 뭐 그런 수업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은 굉장히 간단해요. 다 헛수고다.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냥 본인의 목소리를 찾으면 된다. 뭐 뛰어난 테크닉을 배울 필요도 없고 글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글은 배우는 게 아니고요. 글은 일단 증오하는 것이지. 타자의 언어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글 쓰는 자의 첫 번째 윤리적 태도라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 입 닥치고 있는 것, 앵무새처럼 말하기를 중단하는 것, 타자처럼 쓰기를 중단하는 것. 그래서 컴퓨터에 텅 빈 화면을 바라보고 한 2시간 앉아있는 것. 이게 작가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정신분석의 내담 상황에서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분석 내담 상황에서 침묵이 이어질 때가 있어요. 내담자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나 혹은 본인이 자각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비슷비슷한 말만 계속할 것 같다. 자, 그런 걸 느낄 때 거의 둘이 같이 느낄 때가 있죠. 분석가와 내담자가. 그럴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황금의 침묵이 흐르죠. 그리고 그 침묵도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분석가인 것이죠. 자, 그게 결국은 그러한 과정이 락강이 생각하는 정신분석의 근본적인 정치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치학. 왜 정치학인가? 타자의 언어의 권력에 저항하는 실천으로서 정신분석. 이게 정치학이 아니라면 무엇인가요? 자, 그래서 그것을 락강이 언어의 성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언어의 성사라고 표현은 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해요. 후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프랑스어를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 자꾸 이게 무슨 프랑스어 수업인지 뭔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락강의 텍스트를 읽을 때는 기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 에크리투이어는 에크리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에크리, 글쓰기. 에크리투이어는 동사형이에요. 에크리투이어는 글쓰다. 혹은 에크리투이어가 꼭 글쓰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글쓰기.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에크리투이어는. 에크리는 글 쓰여진 것이고. 자, 에크리투이어라는 단어를 락강이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강연한 게 아니에요. 글로 쓴 거예요. 근데 스테크리투 이렇게 해요. 스테크리투. 이게 무슨 뜻인가? 프랑스 사람도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못 알아. 이건 프랑스 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은. 그래서 좀 교양이 있고 락강 좀 들어봤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스테크리투. 그러니까 스테크리투는 에크리투란 E로 시작하냐면 이 악성떼기로 시작하는데 악성떼기죠. 그 앞에 ST를 붙여요. ST, S와 T, S대를 붙이는 거죠. S대를 붙이면 이 S대를 붙이면 에크리투가 이렇게 발음이 되죠. 스테크리투. 근데 아무 뜻도 없어요. 자,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근데 스테크리튜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느낌이 들죠. 아, 세트는 디스예요. 세트 에크리튜. 그래서 세트 에크리튜를 연음해서 세트 에크리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글쓰기 세트 에크리튜를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조금 교양 있는 프랑스인이라면 이야기를 해주겠죠. 세트 에크리튜. 맞아요. 일단은 그거예요. 이 글쓰기를 약간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글쓰기, 또 이해 얘기 나오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 글쓰기를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잘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스테크리튜가 의미하는 바는 이런 내담 상황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내담자가 하는 글쓰기, 그것도 글쓰기잖아요. 즉 말하기도 글쓰기이니까 내담자가 하는 글쓰기는 어떤 글쓰기인가 하면 이 글쓰기예요. 이 글쓰기. 즉 이 장소에서만 유효한 글쓰기. 즉 이 장소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글쓰기. 실제로도 그래요, 여러분. 가끔 이 내담 상황을 녹음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녹음을 하고 만약에 물론 이제 내담자와 분석가가 서로 서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하지만 내담자가 그걸 만약에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줬다면 정말 이상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에 집중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정말 사소한 것을 가지고 한 1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저러고 돈을 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이상한 문맥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정말 일상적인 문맥으로부터 이 글쓰기는 절대적 차이의 글쓰기가 된다는 거죠. 이 글쓰기는 그래서 이 순간의 글쓰기이지 보편적 글쓰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락강이 스테크리튜라고 말한 것일 수도 있고, 즉 절대적 차이의 글쓰기라는 의미에서 절대적 차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보편성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절대적 차이를 보존한 글쓰기라는 것은 남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글쓰기이지만 동시에 남들의 세계에 포함되지 않는 글쓰기이고 남들의 세계의 권력에 귀속되지 않는 글쓰기라는 의미에서 혁명적인 글쓰기인 것이죠. 그러한 글쓰기가 처음에 등장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그것이 나중에 투쟁이 되고 보편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아, 이게 명작이었구나 라고 뒤늦게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는 방식으로 그것이 보편성의 세계로 결국은 귀속되게 되고 그 보편성의 세계의 확장을 가져오는 그러한 현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자, 그게 바로 스테크리튜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인데, 근데 그것과 또 하나 덧붙여서 주목해야 하는 것, 락강이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너무나 명백해서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ST는 뭐예요? 성스럽다라는 것의 약자인 거예요. 세인트의 약자인 거예요. 영어로 하면 세인트, 프랑스어로 하면 똑같은 단어이지만 쌍이라고 하죠. 쌍테크리튜, 세인트 라이팅, 쌍테크리튜. 즉 이 글쓰기는 성스러운 글쓰기라는 거예요. 성스럽다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에게 우리 수업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성스럽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긴 하지만 모든 존재의 진리와 관련해서 명백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든 존재와 관련해서 성스러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우리를 진정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면 그건 존재의 성스러운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존재가 된다. 종교에서는 어떤 존재인가요? 신에게 접근한 존재인 거예요. 신을 이해한 존재, 신에게 선택된 존재, 신의 성사를 받은 존재가, 즉 예수의 위치에 들어간 존재가 성스러운 존재인 것이잖아요. 예수의 존재는 어떤 위치인가요? 예수가 있었던 위치는 부활하는 위치예요. 다시 태어나는 위치인 것이죠. 즉 구약을 몰락시키고 신약을 발명하는 위치가 예수의 위치인 것이니까 그게 가장 진실한 존재의 위치라면 진실한 성스러운 존재의 사건이 무엇인지 명백해지죠. 우리가 기존에 속해 있었던 타자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나 자신의 존재에 접근하는 것, 새로운 자아를 창조해내는 것,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의 존재가 바로 성스러운 사건의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을 언어의 성사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 사건이 바로 세인트 라이팅이라는 거예요. 세테크리튜는 그래서 스테크리튜고 스테크리튜는 그래서 쌍테크리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세의 질서로부터, 기독교가 말하는 바벨의 바리새인들의 질서로부터 벗어나서 창조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것, 아나고지아의 해석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자, 그게 언어의 성사라고 볼 수 있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우리의 이야기들은
어떤 의미에선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죠. 제가 지금 2시간가량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은 복잡하기는 하지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락강이 독해 불가능한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락강의 텍스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봉을 하면 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까지 들었던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갑자기 길을 잃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거의 한 5주에 한 번씩 받게 되시는데 자, 그게 바로 락강이 읽히지 않는 효과를 우리에게 주는 방식으로 경험하게 하는 방황이라는 것인데 자, 그 방황을 어느 정도는 멈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인문의 수업이니까 근데 그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공적인 방식으로 전달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여러분들 그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불러요. 락강적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타시형 락강이안이라고 부르는데 락강적 오리엔테이션을 제시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3번의 수업을 통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자, 우리가 어디로 가고자 한다라는 정도는 즉 락강의 텍스트에 접근하면 어떻게 읽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한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락강을 더 공부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찾아올 것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락강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언어의 성사가 일어나면 우리를 찾아오는 건 뭐냐? 바로 예수를 찾아왔던 그것. 예수의 사도들을 찾아왔던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난이라는 것이죠. 고난. 그걸 락강은 후기에서 엉바가라고 해요. 엉바가. 엉바가라는 것은 곤경이라는 뜻이에요. 곤경. 자, 지금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잖아. 락강의 이 기표가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 중에는 이 수업을 듣고 그래, 락강의 기표를 한번 받아들여 보자. 그 읽혀지지 않는 기표를 나의 삶으로 도입해 보자. 함께 가보자. 그 기표와 함께 하루를 지내보자. 일주일을 지내보자. 한 달을 지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럴 때 락강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이거예요. 그 기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곤경에 처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성스러운 곤경이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곤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곤경이 어떤 유형인지를 라디오포니라는 텍스트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암시를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락강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르크스가 잉여가치라는 그 기표를 발명해냈다기보다는 도입한 거죠. 도입한 뒤에 마르크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거의 지옥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망명하고 그런 인생. 자, 기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크스를 그렇게 만드는 힘. 혹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라디오포니에서 락강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처럼. 본인도 어떤 기표를 받아들였고 그 기표 때문에 평생을 지옥같이 살았다. 곤경에 처한 상태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락강의 삶이 어땠나요? 뭐 그렇게 곤경은 아니죠. 뭐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정신분석학회를 만들었어요. 프랑스에서. 프랑스 정신분석협회를 만들었지만 바로 그 본인이 만든 협회로부터 추방을 당해요. 64세의 나이에. 추방을 당해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죠. 그리고 어찌해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고등사범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기 시작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락강이 본인을 스피노자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해요. 파문당한 존재로서. 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표를 받아들이면 그 기표가 뭘까요? 프로이트의 기표인 거예요. 프로이트의 기표가 락강에게로 오죠. 프로이트에 매혹당한 락강이 프로이트의 텍스트를 샅샅이 읽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에 기표들에 매혹당해서 그것에 홀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프로이트주의자들을 배반하기 시작하죠. 너희들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프로이트가 아니다라는 거죠. 프로이트는 파괴자인데 너희들은 다시 도시로 돌아가려고 한다. 부르주아의 세계로 돌아가려고 한다. 자아의 세계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 자아 중심주의를 구성하려고 한다. 라고 비난을 하는 방식으로 격렬하게 맞서죠. 결국 그 프로이트의 기표로 인해서 락강의 삶은 방황하는 여정이 돼요. 마르크스처럼. 그리고 후기에서 우리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의 기표를 받아들이면 너희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너희도. 그러고만 마는데
거기 제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그 방황은 우리가 만약에 제 인생이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지도 모를 락강의 기표를 받아들였을 때의 그 방황은 의미 있는 방황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쾌락을 취할 수도 있는 방황이라는 것이죠. 정신분석의 상담에서는 그 방황의 여정 속에서 내담자가 언어의 쾌락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니까 그 방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생산해낸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쾌락이라 주의상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방황의 여정 속에서 책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생산해낸다면 그게 책이 되었건 시가 되었건 문학이 되었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어법이 되었건 무언가 새로운 삶의 픽션이 되었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생산해낸다면 그것이 바로 방황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쾌락이고 가장 진실한 쾌락이라고 락강은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